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위대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투자의 귀재이자 오바마의 멘토로 알려진 워렌 버핏이 찾은 명답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 방법을 따르기 바란다. 그러나 인류가 현재까지 발견한 방법 가운데에서만 찾는다면 당신은 결코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오늘 TV 도서관에 가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국회 도서관 서평위원회가 선정한 책을 전문가의 해설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도관전평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간병하는 아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 집안의 가장, 한 직장의 구성원, 여기에 병든 부모 부양까지 떠맡게 된 남성들의 진짜 속마음은 과연 어떨까? 간병하는 남성 28명의 체험담과 세계적 권위의 사회심리학자 우에노 치즈코의 해설이 깃들여진 아들이 부모를 간병한다는 것. 장남이라는 이유로 부모를 간병해야 하는가? 아들이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은 무엇인가 등 간병하는 아들의 실태와 속마음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당신도 간병하는 아들이 될 수 있고 당신도 아들의 간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시대. 아들이 부모를 간병한다는 것은 우리의 노후와 간병에 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할 것이다. 오늘 도관전평이 선정한 책은 아들이 부모를 간병한다는 것입니다. 책 이야기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노규식 박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개그우먼 이희구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아들이 부모를 간병한다는 것. 두 분 다 이 책 읽어보셨죠? 네, 그럼요. 네, 먼저 소감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박사님 먼저 들려주세요. 남자이자 아들이어서 그런지 이 책의 내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참 내용은 알찬 내용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조금 심심하기는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어떠세요? 이희구 씨는 몇 년 전부터 실제로 아버지를 간병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지금도 간병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아버지를 한 1년 넘게 치매를 앓고 네. 계셨는데 제가 집에서 직접 간병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가 이렇게 합병증이 너무나 많이 오셔서 예, 지금 병원에 계시기는 한데 이 책을 읽어보고 이 책과 함께 저의 경험담을 좀 많이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희구 씨처럼 간병하는 딸 그리고 또 간병하는 며느리, 여성이 간병을 하는 건 사실 생소하지가 않은데 책 제목처럼 아들이 부모를 간병한다는 것 왠지 좀 생소한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우선 통계적으로 아직 여전히 여성이 딸이나 며느리가 간병을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네. 이 아들들, 남자들이 간병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책에도 나와 있지만 여성이 간병하는 숫자의 퍼센테이지는 늘고 있지 않은데 네. 남성이 하는 숫자는 좀 늘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며느리가 사실은 더 이상 간병하는 일이 예전처럼 그렇게 당연시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모든 남성들이 야 언젠간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걸 현실로 생각해야 될 때가 곧 왔다라는 게 이제 이 일본인이 쓴 저서에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이 책 속에서 사실 남자의 얘기가 되게 많이 숨어 있습니다. 남자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외면하고 싶고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들을 그 아들이 간병인이 되면서 되게 많이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에서는 이 책이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책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이 책에서 말하는 부모를 간병하는 아들의 개념부터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예, 사실 뭐 시설에 완전히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한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만 부모님을 간병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긴 합니다. 네. 이 경우에는 누가 제일 많이 보느냐 이거 또 봐주는 것도 구체적으로 이제 ADL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Active Daily Living이라 그래서 일상생활이죠. 씻고 옷 입히고 식사시켜드리고 움직이게 하는 걸 도와드리는 이것을 과연 누가 가장 많이 하느냐 여기서 간병인이 누구인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간병하는 아들이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은 네. 사실 며느리, 그러니까 부인의 도움과 헌신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책에 소개된 사례는 부인의 도움이 어느 정도 있었나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게 남자 혼자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럼요. 라는 걸 느꼈어요. 네. 왜냐하면 결혼한 아들이 간병을 할 때 크게 4가지 유형이 생긴답니다. 네. 첫째는 부부 사이가 아주 나빠지는 경우예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부 사이는 나빠지진 않지만 같이 살지 않고 떨어져 살게 떨어져서. 되고 아. 그다음 세 번째는 오히려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경우가 네. 예, 있고요. 네 번째는 뭐 부부 사이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부인이 간병에 관여하는 걸 적극적으로 막는 타입이 있다고 해요. 네, 네. 근데 되게 그 앞에 얘기한 두 부류는 그러니까 처음에 간병을 같은 집에서 모시고 살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네. 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아들은 내가 모신다고 생각하고 그 집에 들어갔지만 사실 부모님하고 한 집에 살면서부터는 아들은 별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며느리가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부인은 뭐 가사일을 부부 거의 관계가 안 예, 좋아지는. 그래서 네. 오히려 따로 떨어져 살면서 네. 아들이 주로 간병하고 부인이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네. 경우가 오히려 부부 사이의 관계나 가정의 어떤 그 화목도가 좋은 경우가 많더라라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네, 있거든요. 네.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여성의 그 간병의 기초, 네. 아들이 간병을 잘하기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그 기초를 여성분들이 하고 있다라는 걸 참 우리 모두가 특히 아들들은 네. 꼭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에 나온 책 속에 나오는 남편분이 한 얘기, 아내의 도움 없이는 간병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저는 그거 정말 절실하게 느껴요. 그러셨어요? 저는 혼자 간병을 했거든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제가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네. 정말 옆에서 누군가 빨래 또는 부모님이 드셔야 할 음식, 청소, 이 기초적인 거라도 누군가 서브를 해줘야지만이 맞아요. 내가 간병하는데 더 네. 적극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책에 보면은 아들들이 부모를 간병하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성인 부모,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되겠죠. 그래서 부모의 몸을 씻기고 또 용변을 좀 도와드리고 기저귀를 갈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신체 활동 지원이라고 하네요. 네. 저는 네. 반대로 거꾸로, 또 예. 네. 저는 여자고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를 간병했잖아요. 조금 그게 이상했었어요. 처음에. 아. 네. 아버지를 이제 용변을 구분을 못 하셨기 때문에 네, 네, 네. 그걸 처리해주고 또 싹 씻기고 할 때 되게 저는 정신이 말짱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낯설고 아빠의 그런 모습을 저는 처음 경험하는 거였고 네, 네. 그래서 좀 이상한 기분이었는데 한두 번 하고 나서는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위생상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네.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그렇죠. 없어지더라고요. 바로 그게 과제에만 몰입을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 예. 아버지를 깨끗하게 씻기 예, 예. 위한 거다. 예.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과제에 몰입을 잘해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우리 어머니를 씻기는 일이면은 네.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이게 우리 엄마가 여자다. 옛날에 우리 엄마가 그래도 여성이었을 텐데 뭐 내가 엄마가 부끄럽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들들은 의외로 잘 못하기도 합니다. 네. 예. 물론 좀 예민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이 되게 많이 신경 쓰일 수 있겠는데 그런 분들한테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만 집중해라 라고 충고를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참 정말 쉽지 않은 일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냥 제가 아빠의 상황에 가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아빠의 상황이라면 예. 내가 치매에 걸렸다면 네. 치매에 걸리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내 신체가 이상해진다는 변화가 된다는 거를 스스로 느끼실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때 되면 생각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하여튼 네, 네. 아버지도 안 가본 세상을 가보시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네. 두려울 것 같아서 제가 곁에 있어주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게 됐어요. 정말 따님으로서 아버지의 그런 아픔을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네. 애잔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눈물 좀 닦으시고요. 그 부분이 되게 네. 저는 네. 마음이 찡한 게 사실은 정말 불안하시거든요. 치매를 이제 갖게 되시는 분들이 말씀 딱 그 표현대로 예전과는 다른 세상이에요. 분명히 내 머릿속에 완벽하게 네네. 이해가 되던 세상인데 이게 뭐가 안 맞고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제일 안심이 되는 건 옆에서 100마디 말이나 치료제보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항상 보이고 네. 예, 이게 가장 위안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네, 그거였었어요. 네.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변하시는 걸 보고 그래도 치매인 상태이면서도 누군가를 믿고 쟤는 괜찮아라고 해서 저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라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아버지를 좀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었어요. 그래도 참 이구 씨 아버님은 얼마나 참 행복한 분이신지 이런 그럼요. 행복을 예전에 네, 더 예전부터 음. 느끼게 해드렸으면 좋았을 네, 걸 네. 하는 후회도 돼요. 네, 아들이 아버지를 간병하고 또 딸이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네.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를 간병할 때 아들이 좀 낙담하는 경우 그리고 또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책에 나와 있거든요.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이게 아들 남성 심리학의 특징적인 부분인 거죠. 예. 그 아들들은 이 프로이트가 말하는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넘어서면서 아버지가 어쨌건 되게 큰 산이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기억력도 약해지고 기력도 약해지고 네. 그러면서 그냥 한 아저씨에서 한 아기로 변하는 과정을 간병하는 경우에 흔히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마음속에서 예전에는 좀 어렵고 무서웠던 그 마음이 풀리면서 어떤 그 동질감, 동료감, 이제 수평 관계가 남자들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가는 데서 오는 그 친밀감이 생겨서 네. 오히려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들들이 더 좀 아. 가까워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면에 어머니는 이게 아들들이 좀 믿거니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 같고 내가 밥을 안 먹고 들어가면 몇 시에 들어도 밥을 해줄 것 같고 네, 아침에 네. 깨워줄 것 같은 그 네. 엄마가 이제는 날짜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고 때로는 혼자서 움직이실 수도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 느끼는 그 불안이나 당혹감이 되게 커지는 거죠. 근데 어떠세요? 이구 씨도 아버님 간병하시면서 네.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우리 아버지 어떤 모습, 새로운 모습 발견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도 같은데요. 아버지가 그동안에 왜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아. 사셨을까? 그냥 엄하기만 하고 네. 권위주의거죠. 나는 아버지의 포스를 가져야 해라는 거에만 매달려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아빠가 치매가 딱 오시고 나서는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자, 책에 보면 또 간병하는 아들들의 간병 방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 미니멈 케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이 미니멈 케어가 무슨 뜻이죠? 이 미니멈 케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그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절대로 하실 수 없는 일만 도와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더라도 내지는 비록 서툴더라도 네.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아. 놔둔다라는 거죠. 네. 사실 거기에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인지적인 재활 뭐 이런 측면에서는 꽤 일리가 있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해야 그 인지 기능이 퇴화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 않고 다 모든 걸 지원받으면 있던 기능을 더 빨리 퇴화되는 거는 맞습니다. 이제 네. 그런 면에서는 그 미니멈 케어가 그런 일리 있는 그런 어떤 접근법이 되겠죠. 이국 씨는 어떠세요? 이렇게 미니멈 케어 방식으로 하셨나요? 아버지가 평소에 빨래를 참 잘 개주셨어요. 원래 편찮으시기 전에도? 네, 예. 그러니까 작은 딸이 제가 작은 딸인데 아빠 저 빨래 좀만 개주실래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탁 털어서 하셨는데 네. 치매가 딱 오셨을 때 미니멈 케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아빠가 이렇게 그냥 저희 지금 상태로 얘기하면 멘붕 상태로 이렇게 하고 계실 때 아빠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러고서 빨래를 주시면 몸은 마음대로 움직이시진 못하지만 하세요. 그것을 인지를 하고 예 하세요. 네. 근데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뭐 미니멈 케어도 안 되고 네. 일거수일투족을 다 받으려야 그렇죠. 되고 그런 상황이 네, 네, 네. 되게 미니멈이 되는군요. 점점 이제 토탈이 되는 거죠. 네, 미니멈인 부분이 늘어나니까. 네. 점점점 미니멈이었을 때가 좋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오죠. 정답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이 더 좋을까요? 미니멈 케어라는 거를 중요한 거는 간병인이 결정하면 항상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 간병을 받는 부모님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히 내가 이걸 변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태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사실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미니멈이 어느 순간 토탈 케어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아들들은 특히 어머니한테 또 대개 부모님한테는 나를 도와주던 사람이라는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우기는 경향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군요. 자, 이렇게 간병 방식이 또 다르다 보면 가족 간에 또 갈등도 생기고 또 강병인들이 회의가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왜 내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성들은 간병을 하지 않는 다른 형제들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나요?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 장남들은 내가 간병을 하게 된 이유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연히. 그러니까 그때 내가 상황이 돼서 절대로 내가 장남이기 때문에 당연히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네네. 그 얘기가 뭐냐면 나는 어떤 상황이 닥치면 이걸 내 동생들에게 맡길 수 있어, 맡기겠어라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네. 이유는 부모님을 모시기 싫어서라기보다는 형제 간의 경쟁 심리에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간병을 하는 아들이 되는 순간부터 보통 남자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분은 사실 직장도 보통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그렇죠. 흔히 하는 말로 직장에서 회식을 가기도 어렵고 어디 뭐 산행이나 1박 2일 이런 꿈도 못 꾸거든요. 근데 동생들은 그런 보통 남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네. 이게 사실은 좀 싫거든요. 사실 간병을 누가 하느냐에 있어서도 이 형제끼리 묘한 라이벌식 같은 게 밑에 깔려 있거든요. 그럴만해요. 이구 씨는 어떠셨어요? 다른 형제들 있으세요? 네. 저 사실 이 얘기를 하면 저희 집안에 흉이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네. 저희도 제 위에 언니가 있고 저 있고 제 남동생이 있는데 간병을 제가 다 도맡아서 했잖아요. 근데 저는 왜 하필 내가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세요? 예,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무서운 그런 공포에 있을 때 원하는 사람이 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평소에도 저에 대해서 의지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네, 네. 예, 그래서 내가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방송도 할 수가 없었고 그렇죠. 예. 저희 아버지의 또 특별한 증상 중에 하나가 잠을 안 주무셨어요. 저녁에도 네. 밤에도. 네. 시간의 개념이 없으시고 네.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시기 때문에 네. 거기에 제가 너무 날카로워져 있었는데 뭐 회식, 방송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형제가 분명히 있는데 너희들 잠깐 회식하고 뭐 할 시간에 와서 나를 살짝 도와주면 어떻겠니라는 원망 같은 거 있어요. 있더라고요. 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가 도움을 요청한 형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사는 거에도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이왕 네가 하는 거 다 하지 왜 그러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정말 형제 간의 불화가요 어마어마하게 생기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구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서운한 거 네. 이만저만 아니었고요. 일단 제가 막 24시간 아버지랑 똑같이 치매 환자랑 똑같이 생활을 하기란 정상적인 사람이 힘들어요. 그거는 하죠. 그렇죠. 특히 수면 관계에 네. 있어서 네. 잠을 못 자니까 저도 막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고 그래서 잠깐 나를 잠을 잘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섭섭함을 넘어서고요. 네. 나중에 그렇죠. 무슨 감정까지 생기냐면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너랑 나랑은 형제 관계 끊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네. 들어요. 그래서 집안에 이런 환자가 있으니까 형제 간의 불화가 이렇게 심하게 되는구나. 정말 더한 얘기도 있지만 네, 네. 참아 못하겠어요. 예, 그게 이구 씨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네, 네. 간병을 하는 입장의 자녀가 되면 많은 가족이 공통적으로 있는 일이고요. 사실 이제 간병을 하시는 따님 입장에서는 이 책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그 남자 형제의 부인한테 간병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가정 불화나 분란의 네. 어떤 시초가 되는 경우도 많고 네. 아들들은 이 여동생이나 누나하고 사이가 많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책에 보면 또 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게 뭐 극과 극의 반응이던데 고맙거나 예. 짜증나거나. 예. 예. 이게 이제 남자들 심리의 한 단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남자들은 내가 못하는 일을 누가 대신해 주면 고마워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누가 와서 나눠서 하는 건 별로 안 반가워요. 왜? 자꾸 그러면서 감나라,
배나라가 되니까 간섭해서. 예, 그걸 간섭으로 느끼면서 짜증이 확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간병하는 아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가족들은 도와줄 때 그 아들이 할 수 없는 거, 이를테면 음식을 잘 못한다면 음식을 좀 해서 도와준다든지 뭐 청소나 아니면 뭐 다른 바깥 일을 좀 도와준다든지 하고 그 아드님이 잘 하고 있는 어떤 그 일상생활의 그런 지원 같은 거에는 간섭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씻기는 게 좋지 않겠니? 뭐 몇 번 씻기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죠. 네. 주도적으로 하도록 그냥 두고 예. 도울 수 있는 일만 돕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시죠? 맡길 때는 그냥 네. 철저하게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게 좋아요. 자, 책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간병하는 아들들이 자신의 힘든 상황이나 고민을 동성보다는 이성 친구들에게 또 잘 털어놓는다고 하는데 우선 책에 나온 사례 잠깐 보시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간병하는 진나이. 오늘도 어머니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 동네 슈퍼마켓에 들렀는데 우연히 한 여인과 만나게 됐다. 혹시 진나이? 예, 맞습니다만 누구신지... 어머, 별일이 다 있네. 진나이, 나 모르겠어? 초등학교 동창 아키코야. 어머, 이게 몇 년 만이니? 어디 가서 차라도 한잔하자. 나는 진나이, 뭐해? 빨리 와. 초등학교 동창 아키코에게 끌려가다시피 커피숍에 간 진나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자신에게 허물없이 말을 걸어오는 아키코가 그저 싫지만은 않았다. 진나이, 얼굴이 왜 이렇게 헬쓱하니? 무슨 일 있니? 실은 어머니가 치매라서 내가 간호하고 있어. 어머, 그랬구나. 많이 힘들지?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사실은 나 밥하는 게 너무 힘들어. 매일 뭘 해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 걱정 마. 내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 쫙 알려줄게. 그리고 싸고 좋은 물건 파는 생선가게, 과일가게 전화번호까지 다 알려줄게. 그리고 이건 내 전화번호야.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고마워. 동성 친구들에겐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털어놓지 않았던 진나이. 그런 그가 몇십 년 만에 만난 초등학교 시절 여자친구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게 스스로도 믿어지지가 않았다.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진나이는 어머니를 간병하다 힘이 들 때, 또 음식 조리법이 궁금할 때마다 아키코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다. 아키코, 네가 없었으면 나 아마도 어머니 간병 못했을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에이, 고맙긴.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해. 치매 어머니를 간병하는 진나이에게 여자친구 아키코가 가장 편안한 친구이자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어떠세요? 이희구 씨는 친구들에게 이런 간병을 하는 어려움, 힘든 점 토로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동성, 이성 할 것 없이 저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 몇 있었어요. 예, 네. 주변에. 네. 예. 그 친구들은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친구들이에요. 한 친구는 대학 때부터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네. 계속 누워있어서 가장 역할을 하던 친구였고, 네. 또 한 친구는 아버지가 암으로 6개월 동안 고생을 하셨지만 형제들이 6남매였구나. 6남매였는데도 그 제 친구가 혼자 케어를 했던 입장이었고, 네. 그래서 제가 입만 뻥끗하면 그거 이렇게 하면 돼. 네, 뭐 경지에 오른 친구들이죠. 네. 예, 그래서 뭐 형제들 간에 내가 막 좀 이렇게 가슴에 꽁한 게 있고 그러면 또 다른 친구한테 딱 가면 너희 집안의 일만은 아니야. 그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네네. 이런 심리적인 부담, 심리적으로 나를 이렇게 확 풀어주는 사람들이요. 네. 제가 간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도움이 정말 실제적으로 많이 됐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례에서 보면은 간병하는 아들들이 동성보다는 이성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남자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예, 이 남자들한테 얘기를 해봐야 사실은
비슷한 경험을 한 어떤 멘토 역할을 하는 선배들이 네. 도와주는 것 외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 책에도 나오는데요. 남자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첫째는 자존심이 상하고요. 아. 둘째는 그런 얘기해서 나 때문에 분위기 망치는 것도 좀 싫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게 되는데 이제 이성 친구, 즉 여성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면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째는요, 실질적으로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그렇죠. 예, 이를테면 씻기는 건 어떻게 해라, 빨래는 어떻게 해라, 네. 장은 어떻게 봐라, 이런 게 다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사실 이런 게 힘들다고 얘기를 할 때 이 여성들은 정말 감정을 받아주는 대화를 하잖아요. 남자들하고 좀 그렇죠.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간병하는 아들 입장에서는 이 마음의 힐링을 좀 얻는 거죠. 그렇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간병이라는 게 시간뿐만이 아니라 노력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간병하다 보면은 직장 다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뭐 회식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요. 근데 책에도 이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사례들이 좀 나오죠. 예, 그 직장 때문에 간병을 그만둔 사연도 있고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사연도 있고 사연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간병을 하면서도 직장을 다닐 수밖에 없는 사연도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간병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수입은 줄어도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업으로 이동하게 되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간병 때문은 아니지만 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역할이. 그렇죠. 내가 아버지이기도 하잖아요, 누군가의 그렇죠. 결혼한 경우에는. 네. 그러면 자식들 교육도 시켜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가장으로서 또 돈을 벌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간병인들이 있는데 네. 사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충분히 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분 개인으로서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사회적인 비용이나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증가하는 일이 되겠죠. 네, 네. 돈이 많아야 네, 돼요. 그러게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네. 간병하시면서 방송 활동 좀 뜸하셨잖아요. 못했죠. 경제적으로는 좀 힘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예 못했고 저는 그동안에 조금 제가 할 수 있는 네. 쉬어도 좀 쓸 수 있는 돈이 비축되어 있었고 다행히도. 예, 네. 또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꼼꼼하고 절약하시는 분이어서 네. 뭐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막 힘들고 허덕이고 이렇지 않은데 그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능력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는 사실이죠. 그렇군요. 네. 사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많이 들어요. 거라는 거죠, 간병이라는 게. 네,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그럼요. 수밖에 없을 네네. 것 같습니다. 근데 간병과 일이 두 가지를 병행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간병하는 아들들은 직장이 이 간병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장소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예,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진다는 것 자체로 기분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등산이 좋은 원리랑 비슷해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등산이 어떤 신체에 좋은 영향을 줘서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산을 그렇게 힘들게 오르는 동안 사실 딴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 자체가 스트레스를 상당히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직장도 비슷한 거죠. 네. 그렇군요. 저도 아버지 간병을 하다가 네. 아버지가 잠깐 집에서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 왔었어요. 그래서 잠깐 병원에 계셨는데 병원에 계신 사이에 방송이 들어온 거예요. 네네. 방송을 했어요. 어머, 정말 너무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네네. 내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아. 그게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간병이라는 게 간병하면서 일을 못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자기가 일을 해야 그럼요. 되는데 못한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네, 분명히 네,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간병을 하다 보면은 일도 줄어들게 되고 그럼 더 고립을 되기 마련인데 그러다 보면 또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 책의 저자가 이제 마지막에 해결책처럼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지역사회의 도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멀리 있는 형제보다는 옆집 아주머니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도와줄 확률이 더 크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거는 가장 강력한 거는 그 부모님, 이제 이 간병을 받으시는 부모님의 평소의 네트워크. 아. 이게 가장 이제 활용하기 좋은 네트워크고 네. 그도 없다면은 이제 본인 간병인 스스로가 그런 네트워크를 자꾸 만들어가면서 이 지역 사회의 어떤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유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지만 아버지 편찮으시고 나서 정말 내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감사한 마음도 네. 진짜 많이 느꼈어요. 네. 내 친구 아까 말씀드렸던 제 친구 얘 너 잠깐 잘래?
어떤 때는 어머 내 형제보다 낫다. 네. 라는 생각도 해요. 대신 이제 간병을 네. 해주고 좀 쉴 수 있도록 네. 도와줬다는 너 밥 거죠. 먹어야지. 네. 너 그러다 너 쓰러진다. 그러면 밥 먹을 시간을 주는 친구. 또 아버지가 병원에 계셨을 때 간병인을 못 썼어요. 아, 손이 너무 많이 가는 환자인 거예요. 네. 저희 아무도 아버지가. 안 하려고 하죠. 간병인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음. 그래서 제가 할 수밖에 없는데 옆에 같은 환자의 보호자들 역시도 네. 아이고 그쪽 보호자분 뭐 침대라도 같이 밀어서 사진이라도 찍으러 간다든가 네, 네. 정말 자그마한 부분까지 저는 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어떻게 경험자로서 봤을 때 이런 간병인들이 네. 조금이라도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뭐 좋은 방법,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요? 조금 분담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음. 조금 분담하는 거. 네, 네. 간병을 전적으로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단 1시간이라도 누군가가 와서 그 일을 조금만 덜어준다면 그에게는요, 그렇게 꿀 같은 시간이 될 거예요. 네. 예, 요런 이렇게 틈새의 어떤 여유를 찾아주는 것이 그 고립된 곳을 이렇게 풀어주는 아. 연결이 되지 않을까. 네. 좋은- 그 네. 간병하는 본인 함께 드리고 싶은 어떤 충고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니멈 케어에서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사실은 거리를 좀 두는 게 좋아요. 너무 헌신하지 않는 게 네, 네. 왜냐면 이게 한두 달 하고 끝날 일이 사실은 그렇죠. 장기전이에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책감이나 내지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내 모든 걸 다 여기다 네. 걸어서 네, 이렇게 네. 하지 마시고 본인이 조금 쉴 수 있는 것도 네. 반드시 네.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박사님 말씀 저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네. 나의 시간도 조금은 가져야지만이 아빠를 사랑하고 보고 싶고 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네. 내가 다 컨트롤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돼요. 벗어나서 그게 가장 큰 도움도 함정일 받고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책 아들이 부모를 간병한다는 것 한 줄 평 한마디씩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저는 남자는 정말 여자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그 교훈을 다시 한번 평범한 교훈을 얻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모님 간병하지 않더라도 남자들이 이 옆에 가까이 있는 배우자 네. 여성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 박사님하고 똑같은 생각했어요. 아, 그런 생각하셨어요? 예, 네. 이게 아들이라는 주제 말고도 언젠가는 나의 미래일 수 있다라는 것이 네네. 이 책이 주는 어떤 숨어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아.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누구의 일이 될 수도 네.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아들이 부모를 간병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책에 나온 아들들의 고백을 통해서 부모를 간병하는 게 단지 개인의 힘과 또 노력만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1위인데요. 그 속도에 걸맞게 노인복지 또 사회복지도 좀 향상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책 이야기 국회의원 서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원의 서재가 공개될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의원실 입구에 만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이라고 이렇게 만화를 좋아하시나 봐요. 만화를 좋아하죠. 만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국회의원 모임이 있어요. 제 회원이기도 하고 특별히 좀 관심이 있어요. 캐리커처죠. 저보다는 좀 잘생기게 그려놨죠. 만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모임인지. 2012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약 한 국회의원 한 30여 분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만화가 단지 요즘에는 그냥 흥미가 아니라 영상 산업이나 애니메이션과 연관돼서 문화 산업으로서 콘텐츠 산업으로서 발전도 해가고 이제 이런 추세라서 특히 이제 이런 좀 만화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좀 지원을 한번 해보자.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만화 관련 법도 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쭉 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소개해줄 책이
만화책인가요 혹시? 아, 예, 그렇습니다. 정말요? 어떤 책이? 만화책 처음 해보셨죠? 네네네. 예. 최근에 읽은 제가 만화책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8권. 8권짜리 만화인데요. 신과 함께라는 8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신들의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예, 신들의 얘기입니다. 한때 인터넷 아마 포털 사이트에서 굉장히 인기 1위에 연재됐던 만화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책으로 돼서 나온 거죠. 저승편이 있고 이승편이 있고 신화편 이렇게 해서 3개의 편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만화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내용도 있고요. 의미도 있습니다. 저승편은 이승에서 아주 평범한 봉급쟁이 김장욱이라는 주인공이 일찍 죽어서 이제 저승사자를 따라서 저승길로 이제 갑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아마 볼 수 있는 정말 착하고 성실하지만은 이해관계에 약삭 바르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좀 많이 당하고 손해를 많이 보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스타일. 이런 주인공이에요. 그 변호사도 있습니다, 저승에.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재판관은 거기에 이제 저승의 신들이죠. 저승도 발전해서 현대화된 것 같아요. 21세기형 저승 같은데 저승사자도 양복 깔끔하게 딱 차려입고 신사로 바뀌어 있죠. 저승에 가게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 7번의 재판을 받는데요. 각각의 관문을 잘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지옥으로 바로 이제 떨어지는 이런 과정인데 그 관문을 통과하면서 이승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다 전체적으로 조명을 합니다. 검수지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저울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큰 바위, 집채만한 바위가 추로 이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이승에서 온 사람이 그 저울에 올라가서 이제 무게를 잽니다. 근데 몸무게를 재는 게 아니라 이승에서 쌓은 죄가 얼마인지
이 죄의 무게를 재는 겁니다. 이게 남들에게 해악을 끼친달지 남들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한달지 사기를 쳤달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으면은 점점점 무거워집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워낙 이 상대편 반대편의 추가 집체만큼 크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올라가죠. 내가 설마 저거보다 더 무거우랴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통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죄의 무게를 재서 죄가 무거운 사람을 칼날이 우거진 숲으로 떨어뜨리는 검수지옥. 정말 훌륭하군요. 마지막 추만 남았어요. 그런데 김자홍 씨는 검수지옥의 나뭇잎들이 왜 칼날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느닷없이 찔려서 받는 고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비수!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히는 것. 그것은 함부로 내뱉은 말입니다. 전해서는 안 될 말을 전해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말,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다른 사람을 욕보이는 말, 이런 말들은 비수가 되어 다른 이의 심장을 깊숙이 찌르지요. 김자홍 씨,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김자홍 씨가 올라가 있는 그 접시가 바로 마지막 추입니다. 축하합니다. 김자홍 씨는 검수지옥을 통과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염라대왕이 이제 판단을 하는 발설지옥이라는 게 있어요. 발설지옥. 근데 이게 왜 관심이 갔냐 하면은 이 정치인들이 대단히 통과하기 힘든 이 관문이랍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이승에서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쭉 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이 작가는 정치인들은 되게 많이 통과를 못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면 통과 못하는 이런 이제 그 관문입니다. 그래서 직업과 연관돼서 특별히 좀 관심 있게 바라보게 됐던 그런 재판이었어요. 의원님 통과하실 것 같으세요? 아직까지 봤을 때는 통과하지 않을까. 예. 주군이가 말로 지은 죄를 업경이란 거울을 통해 비추어 보는 염라대왕. 다음 피고 들어오라고 해봐. 자네 생년월일과 사망일 읊어봐. 빨리. 예. 1951년 367건의 많은 죄가 탐색된 한 남자.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이 함대군이 한번 밀어주시면 여러분의 충실한 하인이 되어 발벗고 되겠습니다. 더욱더 낮은 자세로 소외된 분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드디어 그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 의원님, 그분들 또 왔습니다. 의원님, 예전에 약속하셨던 장애인 복지 예산이 오히려 삭감됐던데 어떻게 된 거죠? 내가 검토해 본다고 했지 언제 약속을 했어? 그리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와서 생태야? 왜? 야, 전부 내보내. 야야야, 더 볼 거 없다. 데려가서 뽑아. 잠깐만요. 변호사! 발설지옥의 죄인 혀를 길게 뽑아 그 위에서 소가 쟁기질하는 끔찍한 형벌이 주어진다. 읽다 보니까 저도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죄라는 게 반드시 어떤 현행법에 저촉되는 죄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에게 좀 더 봉사하고 덕을 베풀고 이렇게 살면은 이 저승에서 보상을 좀 받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예, 이승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던 전통가옥에 있는 신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들이 실제로 그 집에 살아가는 사람과 어떻게 교감하고 어떻게 함께 필요할 때 좀 대처를 하는지 그려놓은 과정인데요. 재미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주, 초등학생, 아주 그 어린 손주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을 당하죠. 이제 이 어려운 가족을 보고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그 우리 전통 가옥에 함께 지내는 신들이 현신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요즘에도 지금 현재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인데 원주민들의 아픔, 삶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제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뉴타운 재개발 대책 관련해서 법안도 만들고 지금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쭉 내려오는 신들의 좀 종합편이라고 그럴까요? 그 이승과 저승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랫동안 내려오던 이 신화들을 쭉 해서 좀 이렇게 모아서 이야기로 재구성한 것인데요. 거기에도 아주 좀 이제 다양한 신들이 아주 등장을 하죠. 옥황상제의 두 아들인데 대별신은 저승을 다스리고 소별신은 이제 이승을 다스리는 신으로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내려오죠. 이승과 저승을 이제 오고 가면서 벌어지는 얘기들인데요. 신들은 왔다 갔다 하고 또 사람도 같이 잠시 여행도 다녀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주 단편적으로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뭐 이제 설화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있고 옛날 얘기책엔 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종합 집대성된 이런 작품이 사실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보면은 한국의 신화들을 좀 이해하는데 많은 좀 도움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때로는 흔히 뭐 하는 얘기로 그냥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현실에서 좀 손해를 보는 것이 저승에 가서는 보상을 받고 가족들이나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로 해서 덕을 쌓으면은 저승에서 얘기에 대한 가점을 또 많이 받는 뭐 이런 그 제도도 있어요, 보니까. 사람 관계를 좀 어떻게 하면서 좀 사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만화책이었습니다. 국회 도서관이 엄선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책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죠. 세상을 떠난 지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 헤르만 헤세, 그의 삶의 흔적을 따라가는 여행 에세이 헤세로 가는 길을 소개합니다. 문학평론가이자 여행 작가인 정여울. 그녀는 삶이 힘겹게 느껴질 때마다 헤르만 헤세의 작품을 읽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자는 자신에게 힘을 준 헤세를 기르기 위해 헤세의 고향 독일 남부 칼프를 비롯해 생애 마지막을 보낸 스위스의 몬타뉴라까지 헤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요. 현지에서 찍은 100장의 사진과 100개의 이야기는 여행의 생생한 감동을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정여울의 여행 에세이 헤세로 가는 길은 헤세의 대표작 수레바퀴 아래서 데미안 등에 숨겨진 이야기와 삶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헤세가 우리에게 전하는 깊고 따스한 치유의 메시지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다치면 약을 먹거나 바르는데요. 마음에 난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본 트라우마 전문 정신과 의사 미야지 나오코가 그 해법을 제시합니다. 트라우마 마주보기를 소개합니다. 트라우마는 의학 용어로 정신적 외상, 정신적 충격을 뜻하는데요. 트라우마 마주보기에서는 개인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세대를 넘어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트라우마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분석합니다. 또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 상처를 받은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남녀의 트라우마는 어떻게 다른가 등 트라우마의 현상을 다각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트라우마 마주보기는 타인과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며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아가길 바라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돈이 돌고 돌아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꽉 막힌 돈의 흐름을 뚫는 해법이 여기 있습니다. 돈의 반란을 소개합니다. 돈이 없으면 만들어 쓰자. 돈이 안 돌면 만들어 돌리자. 저자인 문진수는 돈의 결핍 상태인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화폐 제도인 대안화폐를 제안하는데요. 대안화폐는 전자화폐, 실물화폐 등과 같은 법화를 대체하는 제3의 화폐로 지역 공동체 안에서 노동력을 대가로 생필품과 서비스를 받은 데서 시작됐습니다. 저자는 대안화폐야말로 노동을 되살리고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화폐 질서라고 주장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신용을 교환하는 지역화폐, 네츠, 노동을 교환하는 푸마시 화폐, 에코머니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대안화폐를 소개해 눈길을 끕니다. 돈의 반란은 대안화폐를 만들고 싶거나 화폐 경제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11일은 입양의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공한 입양인의 삶이나 방황하는 입양인의 인생에 초점을 맞춰 입양을 감성적인 문제로 접근했었는데요. 입양을 객관적이고 사회적으로 분석한 신간 한국 해외 입양을 소개합니다. 국내외 입양 전문가들이 쓴 논문을 엮은 이 책은 한국 전쟁 이후 시작된 해외 입양의 역사 50년을 분석했는데요. 해외 입양은 한국 전쟁의 필연적인 결과이자 고통스러운 산물이라 말하며 성공한 해외 입양인에 대한 낭만화를 경계합니다. 이 책에서는 한국계 해외 입양인들의 삶의 여정을 찬찬히 살펴보고 정교한 조사를 통해 그들의 아픔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데요. 해외 입양아들이 겪는 정체성 혼란, 아이를 키우지 못한 엄마들의 슬픔 등 해외 입양에 대한 씁쓸한 현실이 생생하게 서술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입양특례법을 포함해 한국 입양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도 짚었는데요. 한국 해외 입양을 통해 입양뿐만 아니라 아동 양육 체계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성찰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어깨에 맨 짐이 무겁다면 잠시 짐을 내려놓고 허리를 펴보라. 그리고는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보라. 훨씬 덜 힘들고 더 무거워진 짐도 들 수 있을 것이다. 고도원의 혼이 담긴 시선으로의 한 구절인데요.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가 힘겹고 무겁게 느껴질 때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여유를 갖다 보면 인생을 즐겁고 현명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aw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 Hello, hello.
There's no place I cannot go. My mind is muddy, but my heart is heavy. Does it show? I lose the track that loses me.